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과 인권 제2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헤겔이 말하는 노동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헤겔이 말하는 인간다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그 인간다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한마디로 우리의 인간다운 삶에 노동이 갖는 의미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헤겔은 인간의 본질을 인정의 욕구에서 찾았습니다. Anerkennung, 한마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주는 그 타자의 인정,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가장 확실한 계기라고 헤겔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의 욕구라는 것은 타인의 욕구를 욕구하는 것이다 라고 규정했죠.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는 헤겔이 한 것이 아니라 20세기의 르네 지라르라든가 혹은 자크 라캉이 한 말이 아닌가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150년 앞서서 헤겔은 이미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보다 먼저 선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인간은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단순한 기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명예, 인정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타인의 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그런 자기인식과 또 자기인식이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자기의식적인 존재라는 것, 그것이 바로 헤겔이 분석한 인간론입니다. 자, 헤겔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로부터 자신의 노동의 의미를 해명하였습니다. 자, 인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표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익스프레시비즘, 자기 표현 혹은 표현주의라는 말로 다루었습니다. 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나는 먼저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을 먼저 표현해야 합니다. 나를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나의 관념이라든가 나의 이상을 노동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자아를 외면의 세계로 끄집어내어 놓는 것. 자, 그런 자아실현이 바로 아르바이트, 노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겔은 노동을 자기 외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헤겔의 노동이론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로는 바로 이 외화라는 개념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엔트오이스룽입니다. 엔트오이스룽. 자,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엔트는 뭐뭐 하게 하다, 오이스는 아우터,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외화시키다, 바깥에 끄집어내어 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표현, 즉 외화가 헤겔이 말하는 노동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노동은 내 생각을 이 현실 속에 실현하는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기 외화로서의 노동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행위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세계를 건설하는 행위다. 세 번째, 자신의 소유를 마련하는 행위다. 네 번째,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을 인정받는 행위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을 인식하는 행위다. 자, 그러니 노동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 그 실현된 이상 속에서 타자의 인정과 자기의 인식을 구하는, 한마디로 자기 발견의 기쁨, 자, 그런 것들을 주는 우리 삶의 가장 유일하고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그저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그런 영적 존재라면, 그리고 그런 정신적 존재라면 인간은 그저 생존의 차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로 이러한 자기 발견이라는 정신적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노동이 갖는 가치이자 헤겔이 말하는 진정한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헤겔의 변증법을 수용하되 그것을 거꾸로 사유했던, 그래서 헤겔의 계승자이자 동시에 헤겔의 대적자로 불리는 칼 마르크스의 노동이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칼 마르크스는 누구인가? 자, 그는 독일의 혁명가, 그리고 철학자, 특히 현대 사회 철학의 시조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하죠.
자, 여러분, 근대의 사회 철학이다. 그러면 뭐 홉스로부터 시작해서 로크와 루소를 거쳐서 헤겔에게서 완성되는 그 계보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겔 이후의 철학을 현대 철학으로 본다면 현대 사회 철학의 계보는 칼 마르크스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로 향할 것이라는 예견을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1900년대 초반에는 그 마르크스의 계보를 잇는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포스트 마르크시즘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포스트 마르크시스트, 후기 마르크스주의자. 뭐 대표자로는 게오르그 루카치라든가 안토니오 그람시라든가 루이 알투세 같은 사람들이 그 계보를 잇는 이들입니다.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공산주의 혁명,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혁명이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예견했던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마르크스의 예견,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마르크스의 이론을 여전히 긍정하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다양한 이유들, 현실적인 조건들을 분석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 중반,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마르크스의 계보는 막스 호르카이머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흔히 비판 이론가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유럽의 좌파들이 막스 호르카이머를 중심으로 모여서 만든 일종의 비판 이론 서클입니다. 자, 여기에 대표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라든가 발트 베냐민, 그리고 테오도르 비젠그룬트 아도르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학파를 대표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후기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을 지원하거나 혹은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공산주의 혁명의 이상은 포기하더라도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를 향한 비판 정신을 우리가 인수하고 계승해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 철학의 어떤 계승자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이들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그런 한계들을 비판함으로써 좀 더 진보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 동력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사상을 부정 변증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혁명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네가치온, 비판을 꿈꾼 사람들입니다. 경직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억압적인 경직성, 그것들을 깨어부실 수 있는 그런 비판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유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또한 이어가고 있는, 한마디로 오늘날에도 그 비판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학자로는 우리가 잘 아는 위르겐 하버마스라든가 악셀 호네트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칼 마르크스는 1818년 5월 5일 프로이센의 라인주 트리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본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였고 이후에 베를린으로 옮겨서 역사와 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841년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자연철학에 대한 논문으로 예나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헤겔이 1830년에 숨을 거두었으니까 그의 사후 11년 만에 마르크스는 바로 예나 대학, 헤겔이 근무하기도 했던 바로 그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본격적인 학자로서의 이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1847년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 동맹을 창건하고 그리고 프리드리 엥겔스, 그의 지적이자 영혼의 동반자였죠. 프리드리 엥겔스는 영국의 거대한 방직 공장의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부를 통해서 마르크스, 가난했던 마르크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도움을 제공했던 그런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프리드리 엥겔스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역사 속에 마르크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공동 집필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마르크스의 대표 저작이죠.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67년 마르크스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이라 할 다스 카피텔, 자본론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의 철학은 레닌에 의해서 더욱 정교하게 발전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 공산당이라든가
노동자 정당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그런 좌파 지식인들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던 헤겔과 마르크스의 연관을 설명하자면 그 둘 사이에는 루트비히 포이어바흐라는 학자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포이어바흐는 헤겔의 제자이면서 또한 동시에 마르크스의 스승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정신과 이념을 강조하는 그런 헤겔의 관념론의 전통, 그것은 포이어바흐에 가서 감정과 욕망의 철학으로 발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신과 이념이라는 것은 거기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런 정신과 이념이 우리의 감정과 욕망으로부터 생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포이어바흐의 철학이죠. 자, 거기로부터 영감을 받은 마르크스는 그 포이어바흐의 철학을 한 번 더 비판하면서 인간의 육체와 물질을 강조하는 유물론의 전통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칼 마르크스, 그는 노동을 어떻게 보았는가?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헤겔의 인간고안으로부터 또한 그의 노동고안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마르크스의 노동고안으로부터 도리어 그가 꿈꾸는 이상적인 인간고안으로, 자, 순서를 그렇게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의 철학이라는 것은 노동 소외론, 한마디로 소외된 노동을 통해서 인간이 겪는 그 억압과 왜곡의 역사, 그 분석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노동 소외가 없는 진정한 이상사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구상으로 철학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마르크스의 철학은 노동 소외론에서 출발해서 이상사회론으로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가 말하는 이상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이죠. 그렇다면 왜 공산주의인가? 자, 그것은 노동 소외론부터 다루어야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